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술의 통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예술이 아름다운 고귀한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것인가,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으로 예술을 이해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두 번째 통념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술 그러면 모방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통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밑에 솔고의 황룡사벽 노송도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세대에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주 예전에 솔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렸다. 너무 잘 그려서 황룡사 벽에다가 소나무를 그려놨는데, 소나무를 그려놨는데 거기에 새들이 보고 진짜 소나무가 있는 줄 알고 와서 부딪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부딪혀서 죽은 만큼 소나무를 진짜 소나무하고 똑같이 그려서 솔고라는 사람이 정말 대화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똑같이 그릴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예술가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오늘날 카메라를 능가할 수 있는 예술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카메라 앞에서 굴복해야 되겠죠, 화가들이. 그러니까 예술이란 자연세계 또는 외부 세계를 가장 잘 옮겨놓는 사람, 모방하는 사람이 진짜 예술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반드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훌륭한 예술가란 자기가 옮기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좋은 예술가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모방이 뭘까? 모방이란 좋은 것과 나쁜 것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방이란 좋은 것과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모방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아주 좋아했던 사람을 모방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했던 어떤 선생님이 담배를 꼭 피시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담배를 피게 됐어요. 이게 또 일종의 모방이잖아요. 근데 글쎄요, 선생님의 정신세계를 모방하지 않고 담배 피는 것만 내가 모방한 거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보면 동네 아이들 중에 조금 좋은 분을 모방하는 게 아니고, 조금 예를 들자면 동네에 약간 부족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흉내내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어쨌든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모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철학자 중에는 모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두 명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모방을 비교적 나쁜 것으로 봤어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이야말로 모든 창조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가상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는 뭔가 진짜가 아니라 약간 왜곡된 세계, 진짜의 어떤 그림자 같은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를 그림자처럼 모방한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모방한 만큼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술이 이 세계를 다시 모방한다면, 모방한 것을 다시 모방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점 진짜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방의 행위는 비교적 진실에 위배된 행위다. 그래서 모방으로서 예술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모방이야말로 모든 창조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쉬운 말로 창조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창조가 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건 뭘까요? 이 지구상에 과연 인간은 참으로 완벽하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던져보면 신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면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존재하지 않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없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눈을 감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상상할 수 있는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걸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에서 유를 상상하는 거거든요.
가능한가요? 쉽지 않죠.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용이나 무슨 해태나 이런 걸, 봉황이나 이런 걸 상상한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좀 다른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광주니까 광주에 무등산이 있죠. 그 무등산을 떠올려 보세요. 떠올릴 수 있죠? 그 무등산이 지금은 나무로 돼 있고 푸른 나무, 돌, 바위 여러 가지 자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뭔 상상을 해보냐면 완전히 황금으로 된 무등산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완전히 황금으로 된 무등산. 이 무등산 있어요? 없어요?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황금으로 된 무등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황금으로 된 무등산, 없지만 상상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황금도 있고 무등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황금 무등산을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황금 무등산을 상상한다는 것은 없는 걸 상상한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의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좀 표현해 보면 어떤 구성을 한다, 구조한다, 이걸 스트럭처,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construction이라고 합니다. construction. 그러니까 con은 조합,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형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construction. 이 construction을 파괴한 것을 con 대신 con 대신 de를 붙여서 destruc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destruction은 파괴란 말이에요. 파괴하면 새로운 걸 만들기 어렵죠. 새로운 걸 만들려면 이게 뜯어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책상이 있다고 쳐봐요. 책상을 하나하나 뜯어낸다고 쳐봐요. 뜯어내서 다시 제조하면 새로운 창의물이 나오겠죠. 이렇게 새롭게 뜯어내는 것, 하나하나 뜯어내는 것, 이것을 해체라고 합니다. 해체. 파괴하고 해체는 달라요. 파괴가 아까 destruction이라면 해체는 deconstruction입니다. D하고 DE에다가 con을 같이 붙여요. deconstruction. 그러니까 해체하는 거죠. 해체한 것을 다시 재조합해 보세요. 영어로는 그것을 RE를 붙여서 restruction이라고 해요. reconstruction. 그러니까 뜯어서 해체한 것을 다시 조합하는 것. 이것이 재구성입니다. 바로 이게 창의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에 의하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것은 기존의 것을 모방을 하되 새로운 재구성을 통해서 모방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창의성이다. 따라서 모방에 대해서 일단 철학자들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 밖에 모방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또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예술이 단순히 모방인가, 또 모방이라고 해서 그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은 이 솔고의 노송도가 아니고요. 솔고의 노송도는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서 잘 모릅니다. 정말 새들이 진짜 소나무인지 알고 달라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어요. 다만 이 그림은 겸재, 정선의 노송도입니다. 정말 보기 드문 명작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소나무가 근데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소나무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실제로 이런 소나무를 봤냐 안 봤냐는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지만 이 소나무가 뭔지 모르지만 만만한 소나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만만한 놈들은 아니구나.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대충 이거 예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소나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재정선은 소나무는 단순히 존재하는 소나무를 모방하는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겸재정선이 실제 하는 어떤 소나무를 전혀 무시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 모방은 있었지만 동시에 거기에 재구성이 가미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창조로서 예술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통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아름답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것하고 예쁜 건 뭔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두 아름답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뻐지고 싶습니까? 만약에 예뻐지는 거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같은 길이라면 다 취하고 싶겠죠? 근데 예뻐지기라면 아름다워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여러분들 어느 길을 택할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제가 질문을 학생들한테 대처해 보면 다 아름다워지고 싶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한 행동을 보면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보다는 예뻐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뻐지는 게 쉽습니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예뻐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예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예뻐지는 것도 만만찮아요. 예전에 그 유명한 광고 중에 어떤 여자가 아침에 새벽에 창문을 쫙 열면서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하면서 이런 멘트가 나와요. 나는 예쁘지 않다. 그러나 아름답다. 야,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예쁘지 않다. 그러나 아름답다. 그러면서 예쁜 모습으로 나와요.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이율배반적이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 예뻐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가장 요즘에 많이 선택하는, 좀 더 쉽게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수술을 하는 거죠.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를 좋다 나쁘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지불해야 될 금액이 또는 그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살아보니까 좋은 만큼의 부작용은 반드시 있어요. 행복한 만큼의 불행도 반드시 와요.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저한테 행복함을 준, 표현하기 좀 행복을 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만큼의 불행을 주더라. 그래서 예뻐지고 싶으면 아주 그만큼 뭔가 빨리 예뻐지고 싶으면 그만큼 위험도도 감수해야 된다. 그런데 그 예뻐지는 방법, 예뻐지는 전형적인 방법을 우리는 미용이라고 그래요. 미용. 혹시 우리나라에 미용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9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90만 명 정도 미용사가 있는데 미용 헤어 디자이너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90만 명이 있는 헤어 디자이너들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들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즉 한국 미용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총괄해 놓은 곳이 있어요. 한국 미용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한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전남대학교 정문 부근에 있는 이 한국 미용박물관입니다. 이 자랑할 만한 겁니다. 광주의 자랑이지만 동시에 90만 미용 헤어 디자이너들이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곳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혹시 가보시면 그동안 미용의 역사가 쭉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이발사, 우리나라 최초의 이발사는 사실은 양반이었습니다. 고종 황제와 그의 말하자면 아들의 머리를 자른 최초의 이발사는 당시 현감이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들 단발령이란 말 들어봤죠? 단발령 들어봤죠? 그러면 단발령은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거죠. 어쨌든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하는데 그때 머리를 빨리 자른 사람들, 일본이 시킨 대로 또는 일본의 하수인들이 시킨 대로 머리를 자른 사람들은 전부 매국노였을까요? 친일파였을까요? 머리 안 자른 사람들은 다 애국자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사들, 그분들이 되게 신분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나중에 독립운동에 대거 참여합니다. 그리고 미용을 통해서 벌어들인 많은 돈을 독립자금으로 댄 분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미용사, 오늘날 헤어 디자이너들이 정말 그냥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미용실 갈 때 우리는 뭐하러 갑니까? 머리를 자르러 갑니까? 아니, 예뻐지러 갑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나를 새롭게 디자인해보러 갑니까? 헤어를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머리 모양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디자인하려고 하는 시대. 그런 문화가 이 미용실이 있겠죠. 어쨌든 하지만 우리가 미용실을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들 나름의 예술세계가 있습니다. 그 예술세계를 가보시고 싶은 분들은 꼭 이 전남대학교의 한국미용박물관에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예술은 과연 예뻐지려고 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예뻐야만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예술은 예쁨과는 좀 거리가 멀다. 혹시 이 사진을 보세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미인도입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미인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머리가 대단하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늘날의 기술로 이 여인의 머리를 재현하려면 대략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만만치 않죠?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쁜 여인을 담음으로써 예뻐야만 되는 것일까? 그래야만 예술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예를 들면 머리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가끔 가다 보면 머리가 예뻐져야 되는가요? 자기 디자인의 시대에 오늘날 자기 디자인의 시대에
가끔가다 보면 머리가 도대체 옆에 있으면 부담스러운 사람들 있죠. 제 제자들, 제가 대학원에 예전에 제자가 13명,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머리를 톡톡히 하고 다녀요. 막 예를 들어 싹 깎고 여기만 이렇게 막 뭐 닭배슬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학원에 다니고 철학을 공부하고 꽤 학식이 높은 분들도 그걸 이상하게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 그냥. 여러분마다 어떨 것 같아요? 친구가 지금 머리 모양을 이상하게 하고 왔어. 같이 걸어갈 때 부담스러워 안 스러워요? 예? 부담스럽다고 느낀다면 아직 내가 문화적으로는 트여 있지 않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머리도 예뻐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단계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뻐지는 게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를 디자인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 자기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예뻐지는 것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어떤 차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어떤 관습에, 규범에 의해서 종속된 인간이라는 거죠. 보기에 따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서 머리 모양이 이상한 사람 있고 옷차림이 좀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옷차림을 하고 다니더라도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정신세계가 조금 한 단계 위에 있을 수도 있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차이에 대해서 차이를 틀림으로 보지 않고 다름으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예술이 단순히 예쁜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예술은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쁜 것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 미술관에 갔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돈이 생겼어. 작품을 하나 사고 싶어. 그런데 집에다가 걸어놓고 싶어요. 사서. 또는 돈이 정 없으면 브로마이드로 사잖아요. 브로마이드나 이렇게 사서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거기에 걸려있는 그림들, 꽤 유명한 그림들, 그 그림들은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걸어놨나요? 예를 들어서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은 예쁜가요? 에곤 슐레의 그림도 예쁜가요? 또는 피카소의 그림도 예쁜가요? 또는 구스타프 뭉크의 그림도 예쁜가요?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좀 생소할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들이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그림들은 한때는 다 퇴폐 미술이었습니다. 퇴폐적이라고 그랬어요. 퇴폐적이기 때문에 정신세계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보여준 세계를 예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사실은 예전에는 퇴폐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예술은 처음에 그런 말을 했죠. 그 시대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시대가 도달하려고 하는 이상형을 선취하는 것이다. 즉 미래 세계의 이상을 선취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의 눈에는 지금 예술이 뭔가 낯설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정말 뭔가 욱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걸 어떻게 그림이라고 그랬어? 이런 걸 어떻게 집에다 걸어놔?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미래 세계에는 그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예쁜 그림으로 여러분의 자손들 침대 위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아름다움, 예쁨의 기준이 바뀌듯이 예술도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쁨과 전혀 관련이 없냐, 예술이. 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통념이 있습니다. 예술의 아름다움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관련된 건데요. 우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그림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본 그림 같습니까? 낯선 그림입니까? 낯설 수도 있고 또 어디선가 봤을 수도 있어요. 혹시 메비우스 띠 관련된 거 보셨나요? 메비우스 띠와 관련된 그림들을 대부분 그린분입니다. 나중에 또 한번 이 그림 또는 이 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어요. 다만 좀 특이한 것은 이 하얀 새가 검정새와 함께 있다는 거죠. 언뜻 보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한 몸처럼 빛과 어둠이 하나로 엉켜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그림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우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아름다움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 우리가 뭔가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예술이 가장 좋은 예술이다. 그런 말 들어본 거 있죠? 그러니까 또 가장 예술적인 자연이 가장 아름답다. 자연 중 우리가 산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이러죠. 이야, 예술인데?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 예술적인 자연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연스러운 예술이 가장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의 아름다움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은 한 뿌리가 같다. 근본적으로는 예술에서의 아름다운 형상을 자연에서의 아름다운 형상을 인간이 예술의 형상으로 새롭게 조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예술이 자연의 아름다운 형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도 많았어요. 예전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오히려 그걸 뒤튼다는 거죠. 자, 자연의 아름다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래요. 예를 들면 저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제 얼굴을 보시면 이쪽하고 만약에 심하게 틀린다, 뒤틀렸다. 그럼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안 예쁘죠. 사람들은 조금씩은 다 틀어져 있어요. 근데 참을 수 있는 만큼 틀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심하게 틀어지면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겠죠. 하지만 예술은 때로 심하게 뒤틀린다 이거죠. 예술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심하게 뒤틀려야만 아름다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만이 곧 예술의 아름다움이다. 그것이 똑같은 뿌리다 라고 보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통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예술과 관련된 통념을 넘어서서 다음 시간에는 미학이 그럼 뭐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